일단 첫 번째 외형 성장이 뭐냐? 그냥 돈 많이 버는지 보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벌 걸로 기대되는지. 그럼 보시게 되면 이게 SK하이닉스거든요. 매출이 40조였다가 30조까지 줄어듭니다. 근데 24년부터 어떻게 되죠? 매출이 60조대로 뛰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앞으로가 어떨 거냐는 거죠. 앞으로는 90조, 130조, 150조까지 뛸 걸로 전망됩니다. 당연히 매출을 많이 버니까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도 많이 벌 걸로 기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외형 성장, 매출을 많이 내서 이익도 많이 남기네? 이런 기업들 좋은 겁니다. 그럼 당장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만 본다. 제가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8, 90%는 신경 잘 안 씁니다. 다음이 뭔데요? 까지 보시느냐 여부를 저는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유튜브 보면서 어떤 영상들 조회수 잘 나오나 무슨 내용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나 보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된 시황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매매 원칙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운영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영상을 거의 매일 올리시네요? 거의 매일이 아니라 매일이죠. 정확히 영상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계시나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주식 처음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좀 포커스 맞춰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계속 증권방송 쪽에서 일했고요. 그때 당시 패널로도 여기저기 출연을 했거든요. 머니투데이나 매일경제나 토마토 증권통이나 서울경제 이런 증권방송들 있잖아요. 이런 데에 출연했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신 건가요? 네, 경제학과 나와서 금융공부 해오다가 진로도 이쪽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식에 관심은 없었고요. 사실 어렸을 때도 주식하면 안 된다가 거의 대부분 주였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일을 정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럼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년 된 것 같아요. 7년 동안 주식 시장에 계셨으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시잖아요. 실제로 실력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모든 업계가 다 똑같지만 많지는 않아요. 주식 투자자 한 90%는 실패한다 그러는데 90%가 기초도 공부 안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수준의 공부 양도 공부 안 하세요. 왜냐면은 다들 본업이 있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 1시간씩이라도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까? 저는 거의 대다수는 안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얼마 정도 버셨어요? 금액은 제가 자세하게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빌라 가지고 있던 거 아파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든지 경기도 쪽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또 하나 추가 매수할 기회가 왔다든지 뭐 이 정도.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 제일 많이 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때 투자자분들이 인식이 바뀌면서 유입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대표님만의 매매 원칙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를 믿지 말라 그래요. 저의 철학이나 로직을 배우시려고 노력하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로직을 믿고 가셔야지 특정 개인이 신격화돼서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간다? 속된 말로 신격화된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 바닥이 사기꾼들도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한번 가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서 한번 같이 보시죠. 대표님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집에 가는 길입니다. 궁금한 게 지금 오전 한 11시, 12시 정도 됐는데 보통 이 시간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바쁘시지 않나요? 보통 9시에서 10시 시간대는 앉아서 보는데 이 시간대는 나와가지고 오히려 다른 일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 분석이라든지 종목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는 편이고 방송 있는 날은 그런 걸 좀 준비하는 편이에요. 주식 장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살짝 이상하거든요? 근데 왜 안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안 만들고 싶어서 대부분은 수강생분들 운영하는 거에 포커스 맞춰서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수강생분들을 이끌고 갈 때 종목이 겹쳐버리게 되면 좀 문제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종목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 너무 좋게 생각하니까 수강생분들에게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선행매매로 걸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벌면 수강생분들이 잘 못 벌고요. 수강생분들이 많이 벌면 이제 내가 잘 못 버는. 그래서 다 가질 수가 없구나. 왜냐면 집중이 분산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 제 매매는 아무래도 소홀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투자 안 하고 남한테 가르쳐서 돈 벌려고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그걸로 사업을 전개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그런 마케팅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계좌 공개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이목 집중하기가 너무 좋아요. 계좌 공개를 하는 분들이 하나의 신격화가 되면서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위험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가 로직에 집중하기보다 이 사람에 더 집중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난 돈 벌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자기 매매는 매우 잘했던 사람들이 대중을 끌고 갈 때 매우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요. 대중들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도 태반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나중에 수강생분들을 받지 않고 그냥 제가 뭐 예능으로 유튜브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계좌를 공개할 생각이 있지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좌 공개를 저는 할
생각이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라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따라오고 위대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비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공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부터 다져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라는 사람이 능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는 수강생분들의 계좌와 수익률이 증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화나신 건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제가 화났냐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열정적으로 강의하게 되면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비싼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던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월세 나가는 걸 엄청 싫어하고 대출 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 일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현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꼬무니 벽지 뭐냐,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이거 맞냐 이거만 놀리던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라. 휘황찬란한 야경 보시면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개할 만한 게 저는 딱 이 방에서 두 개예요. 책장이랑 제 모토. 저는 좌우명 중에 하나가 이름값하고 살자거든요. 제 이름이 창대인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를 따라오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좀 창대해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 역시도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채널 실버 버튼 이번에 좀 받은 건데, 최근에 좀 느낀 거는 실버 버튼이 좀 작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 보니까 모니터가 엄청 크거든요. 전 무슨 TV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TV로도 쓰는 모니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니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방송도 하고 일이 이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까지 큰 거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투자라고 하면은 국장, 미장, 그리고 코인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대표님은 세 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국내 주식만 하고 있고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코인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24시간인 점, 그리고 등락률이 커서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제일 심플해요. 자신 있는 거에서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국 주식을 제일 더 많이 알고 있고 자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한국 주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당연히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던 투자 심리가 증권시장으로도 분산돼야 한다라는 여론이 살아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지금 과연 사회초년생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중간에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증권시장이 담당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시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조금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우리가 보통 100억을 벌면 버는 정도 수준에 맞춰서 그 기업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보유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벌고 있는 돈에 비해서 한국 주식은 훨씬 더 싸게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라든지 제도 자체가 미성숙한 단계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럼 여태까지 왜 안 바꿨냐? 정치인들이 그걸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신경을 안 썼겠습니까? 국민들부터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론이 바뀌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신경 쓰잖아요. 물론 정의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일하는 거 맞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잖아요. 표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표심을 생각해 봤을 때 주식이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표심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끝날 만한 흐름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들의 부름에 답하기 위해서 증권시장에 대한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오전부터 쭉 말씀해주신 로직, 원칙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거는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원칙 공개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외형 성장이 뭐냐? 그냥 돈 많이 버는지 보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벌 걸로 기대되는지. 그럼 보시게 되면 이게 SK하이닉스거든요. 매출이 40조였다가 30조까지 줄어듭니다. 근데 24년부터 어떻게 되죠? 매출이 60조대로 뛰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앞으로가 어떨 거냐는 거죠. 앞으로는 90조, 130조, 150조까지 뛸 걸로 전망됩니다. 당연히 매출을 많이 버니까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도 많이 벌 걸로 기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외형 성장, 매출을 많이 내서 이익도 많이 남기네, 이런 기업들 좋은 겁니다. 그럼 당장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만 본다. 제가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8, 90%는 신경 잘 안 씁니다. 다음이 뭔데요? 질적 성장까지 보시느냐 여부를 저는 말씀드려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무리하게 기업을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확장을 하더라도 건강하게 확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냐면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팔았으면 10만 원을 남기고 있었는데 20만 원 남기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있어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전에 적자도 떴었는데 35% 영업이익률, 45%, 54%까지 뛸 걸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9%에서 41%, 44%까지 마진율 자체만으로도 높은 건데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외형적으로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이 구조 자체도 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SK 하이닉스 매수해야겠는데요? 근데 하나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더라도 주가가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서 고평가되어 있으면 솔직히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 주고 살 만한 기업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기업이 가치가 한 150만 원으로 올라가요. 근데 현재 팔리는 가격은 30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은 했지만 과연 이걸 사도 되는 가격이냐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고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업이 고평가인지 저평가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거의 99%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주식 좀 그래도 접근해봤다 하면은 저 PER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 PER이요? 네. 1년에 버는 돈을 기준으로 몇 년을 벌어야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나오냐 이걸 평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377조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37조씩 이익을 내면 10년이라면 이 기업의 몸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10배 아래면 일반적으로 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무조건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은 100만 원 팔면 10만 원 남기고 어떤 기업은 100만 원 팔면 20만 원 남기는 이익 구조인데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비 PER이라는 거를 또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산업 자체가 마진율이 높아요. 그리고 자동차나 조선, 중무장대 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는 무조건적으로 좋고 자동차는 무조건적으로 안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특징인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업종은 이건 애초에 PER이 낮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 평균 PER 대비 낮으면 이 기업은 싼 거야.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파고들어서 저는 뭘 보라고 그러냐면 그 기업의 마진율이랑 비교하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45%, 41% 정도가 나옵니다. PER이 지금 9.82배로 올해는 예상이 돼요. 이 정도면 쌀까요? 비쌀까요?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는 PER을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도 싸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을 얘기했잖아요. 이걸 45%, 41%로 얘기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PER이 저 정도 수준까지는 가도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과장돼서 얘기를 하자면 SK하이닉스는 지금 PER이 20배까지 가도 저는 고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11%예요. 근데 PER은 18배. 더 높죠, PER이. 그럼 이거를 과연 싸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SK하이닉스가 더 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 대비 PER로 보지 마시고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대비 PER이 몇 배인지를 보세요. 근데 물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는 꺾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너무 싼 거죠. 자,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가치평가를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은 참고 안 하시나요? 물론 이제 차트도 봅니다. 투자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차트를 보통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온 길이에요. 차트가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차트 분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근데 매물대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매물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가격이 이렇게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이상하게 이 가격만 가면 자꾸 떨어지네. 이 가격만 오면 더는 안 떨어지네. 뭐 그런 가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격들을 뚫어주느냐 아니면 이런 가격들을 받쳐주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다 나오니까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계속 올라가질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네. 그리고 이 가격에서 한번 직전에 크게 무너진 이력이 있네. 여기서도 그렇고 간단하게 봐서 여기 위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새로운 영역대로 접근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 올라가기 전에 나는 미리 사놓고 준비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미리 차근히 모아나가는 거고, 근데 나는 인내심이 짧은 편이다. 이거 뚫고 올라가는 지점에서 보통 접근하는 게 좋죠. 근데 차트는 뭐냐면 보조지표라고 얘기해요.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보조. 초보 투자자 때 많이 하는 실수인데 차트 보시는 분들 차트만 보시고 재무 보시는 분들 재무만 보세요. 다 보세요. 굳이 있는데 왜 하나만 보십니까? 차트만 보는 게 잘못된 거지 차트 보는 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외에 또 초보자들이 참고하면 좋은 지표들이 있을까요? 초보자분들이 보시기 아주 좋은 차트 관련된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책이랑 아무런 연관도 없고요. 책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제 책도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마크 미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투자 챔피언 출신입니다. 여러 가지 차트 기준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표시가 많이 돼 있네요. 그렇죠. 저도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하면서 읽는 편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차트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준
기준점을 하나 얘기해 줬어요. 이게 아마 초보 투자자분들이 참고하기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수식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검색식이요? 예, 이 수식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뽑히게끔 만드는 로직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식도 저희한테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공개 방송에서도 알려드리고 그럴 건데 이거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는 수식 제가 만든 것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용해보시고 쓰시다 보면 편리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 사람이 쓴 거고 미국 주식 기반으로 쓴 거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국 주식 버전으로 해가지고 요 수식을 기반으로 매매법대로 하시다 보면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댓글을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제공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유, 아닙니다. 뭐 이 정도는 다 드릴 수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재무제표를 봐라. 두 번째, 차트를 보조지표로 봐라.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세 번째는 수급을 보시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수급이라는 게 결국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시장은 그럼 현재 어떤가? 지금으로서는 외국인의 돈의 흐름을 우선순위로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주도해 나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추종하는 트렌드라든지 매수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거의 한국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차트로 보시게 되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이고 검정색이 코스피인데 코스피 지수 이렇게 올라가면서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외국인들이 11월 달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매도했습니다. 돈을 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11월 달에 워낙에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빼고 있으니까. 또 중요한 거. 돈을 빼고 있는데 시장은 그래서 좀 불안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식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안 좋다고 다 망하나요? 대박나는 맛집은 그래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또 보시게 되면 수량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큰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일 기준인데 한국전력 제일 많이 사고 있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사야 되느냐?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지금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내가 매매로까지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1원칙, 2원칙, 3원칙 이 세 가지 박자가 맞으면 투자해도 좋다라고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그게 무조건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세 가지 필터에서 검증된 종목들은 매매 성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더 디테일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거나 무료 공개 방송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초보 투자자들, 주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크게 시작하면 시행착오를 겪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근데 적을 때부터 시작해야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중에 큰돈이 모였을 때 제대로 운용할 수 있지, 지금 내가 원론적인 것만 듣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금액이 준비돼서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시작하겠다? 절대 반대입니다. 실전이랑 이론이랑은 또 다르다라는 거 꼭 소액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금액이 정확히 수치적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돈을 다 날려도 타격이 없을 정도 수준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권장드리는 건 그렇게 타격이 없는 돈들을 월마다 적금하는 형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달마다 멘탈이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손절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대응의 영역으로 접어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증시가 흔들릴 땐 추매를 고려하고 기업이 흔들릴 땐 손절을 고려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제 증시가 무너져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요. 근데 그 기업 자체는 여전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사는 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절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과감하게 손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매집인 것 같아요. 매집을 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 기업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하면은 최소한 손절은 안 하더라도 매집을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기업들은 꾸준히 매집을 해나갈 수 있죠. 꾸준히 사 모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미장이 이제 AI 거품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에 힘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대표님 지금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유튜브 촬영 막 마무리했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제 채널에다가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근 한 1년 반 동안은 빨간 날도 단 한 번도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이 유튜브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출연하신 채널 중에 좀 유명한 채널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 달란트 투자 출연을 했고요. 아, 이거 대표님이에요? 네, 좀 다르게 생겼죠? 아니, 그리고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이제 올라온다든지 추가적으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이쪽도 이제 출연을 해서 와, 여기도 엄청 유명한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고 나서는 보통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그때부터가 진짜 기업을 발굴하는 시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이제 검색식 무료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검색식 기반으로도 어떤 종목들이 포착됐는지를 한번 쭉 훑어봅니다. 이 종목들 안에서 재무적 기준, 차트적 기준 이런 걸 토대로 또 한번 추리는 작업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하루 일정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주식이네요? 그렇죠.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산책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게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햇볕을 쬐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의도적으로 좀 한 번씩 나와서 걷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한국경제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프로가 있는데 미증시라든지 원자재 시황 같은 거 요약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보통 산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표님은 주식을 어떻게 성공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온 사람들이億만장자, 억만장자 많이 생기는 게 목표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의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했다면 제가 부자가 안 돼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유튜브 마지막에도 모토로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 모토로서 저는 계속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반면에 아직도 주식은 도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리스크 관리론 수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도박과 투자를 가르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들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도 도박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리스크를 똑바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저는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은 잘못이 없다. 도박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표님은 오늘 하루 종일 주식인데 주식 말고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또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이제 회사에 몸담고 일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계약된 조건을 불이행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나른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새벽에 이 공원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됐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순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일찍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걷다 보면 사람이 바뀝니다. 갑자기 못했던 생각들이 떠올라요. 전 이걸 통해서 제 인생이 한번 또 극복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보다도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드는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서점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매매하다가 좀 벽에 부딪히면 거의 대부분 서점 와가지고 인사이트 얻어가고 자신감 좀 충족해서 가는 편입니다. 그럼 대표님이 지금까지 투자 공부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들 한두 권 정도 소개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는 안 보이는데 제가 앞서 집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마크 미너비니 이분 책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초보 투자자가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3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1권 일단 초보자가 읽기에는 읽기 쉬운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 원칙 토대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게 그걸 아주 핵심을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워낙에 이제 유럽 증권계 대부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시대를 거듭해가지고 통찰력이 있고 생존했고 인정받는 투자자들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많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월가의 영웅으로 평가받죠. 그리고 또 중요한 초보자가 읽기에 아주 술술 읽힌다. 이런 것들을 좀 권장드리고 차라리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거면 이 마크 미너비니 책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집에서 설명드린 그 책을 읽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책 한 권도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식 공부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제 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체화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쉽게 시작하고 싶고 당장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제가 말씀드린 쉬운 책을 보시고 그것도 시작하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책들 수백 권을 읽어가면서 저만의 필터링으로 걸러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쉽게 와 닿으실 겁니다. 끝으로 오늘 촬영 임해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방송국이나 정해진 내 자리에서 그냥 내 의견 얘기하는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어색하고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제 투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좋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를 매력적으로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한 개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투자 철학과 저의 원칙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칙들을 말씀드렸는데 더 디테일하게 중요한 내용들 제가 강의 준비했으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통해서 링크 타고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촬영 처음이셔서 낯설으셨을 텐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명 받고 갑니다. 오늘 촬영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